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애플이 음악 저널리즘, 그러니까 음악 글을 쓰는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런던 지사는 얼마 전 구인 광고를 냈는데요. 그 내용은 음악 저널리즘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부 업무사항을 보면 그저 가끔씩 글을 주는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고 50%는 글을 쓰거나 다른 전문가들의 글을 편집하는 일, 50%는 특별 프로젝트나 홍보 일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최근의 음악 서비스가 큐레이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랜덤 재생 같은 수동적인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컨텐츠를 더해서 추천하는 것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애플은 이번 달 초에 영국 BBC 라디오의 간판 DJ인 제인 로우를 영입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배철수 씨를 모신 건데요. 비주류 음악 분야의 최강자인 그를 데려간 데엔 최근에 큐레이션 바람이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음악은 카사비안의 LSF 듣겠습니다. 이번에 영입된 제인 로우가 발굴한 대표적인 밴드가 바로 카사비안이죠. LSF는 2004년작 LSF의 수록곡입니다. I'm on it, get on it. The troops are on fire, you know I need it. Much closer, I'm treading just a little more step on it. Electronic, the troops are on fire. I'm much deeper,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봄 이사철에 겪는 전세 난민 잔혹사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파트 전세 가격이요. 1년 만에 또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요. 사상 초유의 전세난이라는 표현은 사라질 줄을 모릅니다. 전세 물량 적고요. 재건축 이주 시기까지 맞물려 있고 또 입주 물량도 줄어들어서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 그나마 서민들에게는 목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돈까지도 날릴 수 있는 깡통 전세까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꽃피는 춘사월인데 정말 마음은 어느 때보다 춥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철에 맞는 전세 난민 잔혹사, 묘책은 없는 것일까요? 리얼투데이의 장재현 리서치 팀장과 전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올 봄은 또 사상 네. 초유의 전세난이라고 하네요. 네네. 일단은 이제 뭐 어디가 올랐냐 떨어졌냐가 이제 중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아무래도 이 수급 불경도 있고 또 그 재건축 이주 수요나 또 그 주요 지역의 어떤 전세 난민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네. 모든 지역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까지 육박하고 심한 곳은 또 90%까지 육박할 정도로 전세난이 네.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도 재건축 이주 수요가 강남에 한 2만 가구 정도, 그다음에 도심 재개발 재건축 동안 멸실 가구가 한 5만 가구 정도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전셋집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율뿐만 아니라 그 전세값도 이제 1월 한 달 동안 약 1.06%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최근 10년 동안 올랐던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어떤 상승률을 보였고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도 전세가 상승률이 약 10% 정도 넘어서면서 아마 98년 이후에 어떤 최고치를 기록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정말? 당분간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 당분간이라는 게요. 장재현 팀장님은 오랫동안 이제 시작을 네. 보셨으니까요. 네네. 이게 어느 정도의 예상은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은 올 2020년까지도 사실은 전세값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0년이요? 예, 앞으로 약 지금 임대 수요가 매년 한 1만 가구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서 네. 지금 임대 아파트 공급은 2020년까지 뭐 한 2, 3만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 전세 난민들이 좀 살 수 있는 안정된 주거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전월세라든지 반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어떤 전세보다는 이런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임대가 좀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앞으로는 계속 전세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2020년이 되면은 네. 전세값이 안정을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전세라는 것이 없어지게 될까요? 구조가 좀 제 바뀔까요? 생각에는 일단은 전세 시장이 많은 부분 월세 시장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지금에 비해서 이제 가구 수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가구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또 살 수 있는 어떤 주택이라든지 그때 그 시대에 또 맞는 어떤 주택들이 또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어떤 대체 수단제가 나타나더라도 임대료가 서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하기에는 지금의 어떤 계획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답답한 이게 장세현 팀장님의 그 네. 전망이기는 하지만은요. 네. 정말 저도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매매 가격은 어떤 식으로 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매매값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급격한 어떤 상승 여지는 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2000년도에 그 강남 아파트들이 약 1억에서 2억 정도의 재건축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약 한 10억 원 이상의 어떤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도시근로자 소득은 사실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은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 이제 월급쟁이들이 월급을 받아서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여유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집을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 사람들이나 실수요자 위주로의 어떤 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어떤 투기 수요나 투자 수요들이 몰리는 어떤 그런 시장은 형성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 앞으로 아무래도 매매값은 이제 조금 강세 정도로 유지를 하다가 예. 보합이나 혹은 시장이 경기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내 집 마련에는 조금 부담된다. 이런 분들은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전세값 올려주고 다른 전세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대출이 발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근데 여기서 더 대출 받아서 집을 사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그 의도인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지금 조금 오르거나 보합권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하는데. 네, 실제 문제는 항상 대출이거든요. 네. 지금이야 뭐 한 2, 3% 정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좋은 구조,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네. 언제까지 금리가 이렇게 낮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건 정책 자금으로 하는 예. 거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2007년 때 그 은행 금리가 최고 한 7%에서 8%까지 오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가게에서는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전에 과연 이게 앞으로 금리가 올랐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출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그 선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2%, 3%대 저금리다 보니까 대출을 받기 시작하는데 보통 3년 거치, 뭐 6개월 거치, 1년 거치 이런 거치식으로 대출 이자만 납부하다가 이제 원금을 납부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거든요. 그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시대까지가 오면 사실은 이제 가게에서는 좀 큰 부담으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략이나 어떤 촘촘한 어떤 세밀한 어떤 계획 없이 내 집 마련을 하다가는 오히려 큰 어떤 가계 부채만 늘어나는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하고 네.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거를 내놓기는 했죠. 그래서 네네. 예, 바로 원리금을 갚아버리는 네네. 그런 대출을 내놓기는 했는데 네네. 경기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금리는 또 오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부채 해결의 문제는 전혀 안 되죠. 네,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정말 그 실수요자들, 내 집을 갖고 싶고 내 집을 어느 정도 좀 마련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전략은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장 팀장님한테 문의도 많이 올 것 같은데 뭐라고 답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자금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지난 2월 초쯤에 이제 정부에서 1%대
네. 저분이 뭐 대출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문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실제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3,000명 정도밖에 어떤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럼 정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최소 서울에서 3억 정도는 있어야 20평대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대출을 2억 이상 받아서 과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것들은 이제 각 가게마다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아파트 위주의 정책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결국에는 단독 빌라 다가구 이런 서민들이 들어갔을 수 있는 어떤 저렴한 주택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주택들을 좀 노려보고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다가구 이런 주택들, 네. 특히 신축 주택들을 좀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그리고 분들한테, 이 예, 지금 장기 전세 주택이죠, 시프트. 근데 네네, 상황이 워낙 이렇다 보니까 이 시프트에 대한 열기도 뜨겁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거 시프트는 정확하게는 어떤 거고 어떤 네. 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시프트 같은 경우에 청약 자격은 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그러니까 시프트라는 게 S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서울시 거주자. 예, 네. 그리고 이제 본인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네. 예, 주택이 없으셔야 하고, 그다음에 전용 단독 가구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소득 기준은 이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예. 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이 4인 기준으로 약 534만 원 이하이면 네. 자격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면적별로는 또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 120% 정도가 소득 기준일 수 있습니다. 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청약이 순위 자격이 같이 주어지게 된다면 네. 이제 뭐 나이라든지 뭐 가구 수, 부양 가족 수라든지 또 뭐 나이 서울시 거주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점을 매겨서 그 가점에 따라서 아마 그 당첨률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도 거의 로또 같겠죠? 거의 되게 아무래도 어렵겠죠? 지금 시프트가 뭐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네. 이제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물량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가구수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겠습니다. 올해 한 1,700가구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시프트에 들어가기에는 참 어려운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나오는 얘기는 깡통 전세예요. 네. 이 워낙 이제 자신들은 이 전세값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세입자들은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집주인이 이걸 마련해 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깡통 전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늘어나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값은 계속 상승하고 매매값은 어느 정도 그 선에서 딱 멈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값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 90%, 95%까지 올라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의 어떤 대출을 제외하고 네. 전세금까지 합한다면 오히려 매매값보다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95%까지 가는 데는 어딘가요? 보통 이제 경기권 외곽 지역이라든지 예. 혹은 뭐 서울에서도 그 서울 그 외곽 지역들, 예. 서울 그 도봉구라든지 강북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90%까지 가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깡통 전세가 돼서 이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가야지 될 곳에 보증금을 못 내니까 이 사람도 못 움직이고. 네. 예,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선 이제 보증보험을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을 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것도 싫다고 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 전세권 설정 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는 그런 깨끗한 집을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은 집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근저당 대출 포함해서 자기 전세금까지 합한 금액이 네. 집값의 한 8, 90% 정도, 많으면 8, 90% 정도, 그다음에 적으면 70%
예. 안정하다고 생각되는 게 한 70% 정도 수준이거든요. 70% 정도? 예, 예. 그 정도까지 되는 집을 받아 사는 게 좋긴 한데 문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집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장 큰 문제고요. 또 그런 집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전세금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어떻게 가장 좀 잘 보완할 수 있는 문제들이 뭐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예. 대한주택보증에서 하고 있는 뭐 전세보증 반환 보증 보험을 좀 네.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대출 끼고 또 전세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이런 세입자들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집값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집값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어떤 전략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아파트가 평균 한 3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네.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나오는 신축 빌라라든지 네. 뭐 다가구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뭐 카드키부터 시작해서 CCTV가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아파트 거주하는 만큼 그런 아파트보다는 물론 주거 환경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주거 안정도라든지 주거 만족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좀 눈을 낮춰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주택들 이런 주택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취업 전략도 눈 낮춰서 가라는 얘기가 많은데 내 집 네. 마련 전략도 역시 그렇군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얼투데이의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네, 생생경제 3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의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또 라디오 인크루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디플레이션 우려가 된다. 그래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금을 높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에는 청년 고용 실태 그리고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라디오 인크루팅 시간에서도 좁아진 취업문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요. 문자나 또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의 앱은 예스입니다. 또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밴드웨건은 악기를 연주하는 밴드를 태우는 차를 말합니다. 밴드웨건이 연주를 하면서 행진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본 다른 사람들도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무작정 뒤따르게 되죠. 경제에서는 이것을 빗대서 어떤 상품의 소비가 늘어났다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제품을 사려고 하는 현상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최근 허니버터칩이 큰 인기를 끌면서 어떻게든 허니버터칩을 구해서 SNS에 인증샷까지 올리는 것을 밴드웨건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화장품에도 술에도 허니버터를 넣은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필요가 없는데 무작정 유행을 따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판.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고요.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은 행복하세요? 웬 뜬금없는 질문이냐고 하시겠죠. 저도 이제 50대가 예. 넘어가다 보니까 네.
행복감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건강도 걱정이 되고. 제가 드린 질문을 왜 드렸는지 아시죠? 예, 뭐 오늘도 언론 보도 나왔더라고요. 네. 30대들이 가장 불행하고 아시아에서 네. 웰빙 지수가 아시아에서 꼴등이다. 그다음에 전 세대에서 꼴등이다. 이런 굉장히 우울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걱정이 뉴스 많이 보면은 굉장히 요즘 우울하잖아요. 저도 뉴스 노동자지만은 네네. 뉴스가 하나같이 밝은 게 안 나와요. 특히나 이제 먹고 사는 일, 그러니까 경제와 네. 관련된 것들이 좀 좋은 게 나오면 다들 행복할 수가 있을 텐데. 예, 계속 비관적이니까. 예, 특히나 저는 그 대학 졸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대학을 네. 졸업하시지 않고 이제 사회 문을 더 빨리 열고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제가 다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흔히 말하는 그 말도 말고 탈도 말하는 486, 586 세대인데요. 네. 당시에는 뭐 다른 건 이제 다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 나오면 뭐 자신이 꼭 원하는 직장은 아닌다 하더라도 차선책의 일자리는 얻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정말 뭐 웬만한 일자리에도 좀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청년들이 요즘은 굉장히 그때보다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다. 청년층들이 뭐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대 고용률 보면은 지금 어떻게 나오나요? 20대 고용률이 그 1990년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한 네. 20년 사이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뭐 당시에는 한 75% 정도 됐거든요. 20대 후반 고용률이요. 네. 근데 뭐 최근에는 뭐 지금 56% 대략 한 20% 포인트 떨어졌는데 그만큼 그 좋은 일자리를 지금 못 찾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그러면은 절반 정도가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 고용률 떨어지는 원인을 보니까 그 대학원 진학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대학원이요? 통계를 보니, 네. 대학원을 상당히 많이 가는 걸로. 그러니까 거기서 20대 후반의 인력이 한 10% 포인트 이상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실제로 대학원 출신들만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대학을 나와도 기업들은 충분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게 아니냐. 결국은 이거는 이제 좋은 일자리가 이렇게 창출되지 않은 거에 대한 부작용인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스펙을 또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네네네, 그렇죠. 예, 보류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러면은 20대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않아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데나 일단 들어가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또 그러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예. 최근에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 눈높이 얘기하기에 참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종사자 10인에서 30인 기업, 네. 그러니까 아주 영세한 기업은 아니고 종사자 10인에서 30인 사이의 기업이요. 그것하고 500인 이상 기업을 비교했어요. 네. 비교했더니 한 20년 전에는 그 연봉이 한 80% 수준은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60%예요. 통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이 한 2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청년층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거는 청년층들을 기피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임금이 과거에는 그렇게 격차가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심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도 지금 통계가 다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임금이 지금 그 대기업의 절반도 안 돼요. 지금 정규직의 절반이 안 돼요. 비정규직이 연봉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은 혜택을 거의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들이 예전에는 뭐 중소기업도 많이 갔는데 너네들 왜 안 가냐 예. 이렇게 얘기할 명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기성세대입니다만은 네.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하고. 그렇군요. 이 격차가 참 여러 군데서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연봉인데 네. 과거에는 한 80% 됐는데 지금 60%라는 얘기는 격차가 크게 벌어진 거죠. 대기업과. 네.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바꿔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파트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일자리 나누기를 계속 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좀 단축하는 거. 근데 지금 사실상 장시간 근로시간 유지되는 거는 노사 양측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관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네.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을 우리가 거시적인 측면 또는 전 국민이 행복한 그런 삶을 위한 측면을 본다 그러면 대기업 노사들이 좀 양보를 하고 네. 근로시간 줄이고 예. 물론 그때 줄일 때 시간만큼 임금을 줄일 수는 없겠죠. 중간 타협점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텐데 어쨌거나 그걸 좀 정부도 강하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자리가 나누게 되면 이제 그 많은 일자리들을 좀 청년층들에게 돌려주는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대기업들 특히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조업 같은 경우를 보면 중소기업들은 초과근로 시간이 별로 많지 않게 나타나거든요. 중소기업은 초과근로가 별로 없다. 예, 예. 통계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령 제조업 같은 경우도 한 달에 이렇게 10인 미만의 기업들은 한 달에 초과근로 시간이 10시간도 안 됩니다. 예, 통계상으로 나오는 게. 근데 지금 300인 이상 기업들은 지금 30시간이 넘어가거든요. 예, 네.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대기업에서 초과근로, 장시간 근로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노사가 상당히 좀 양보를 해서 근로시간을 좀 대폭 낮춰줬으면 하는 게 저희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 청년층들도 좀 대기업들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장님, 그럼 이런 현상도 빈익빈 네. 부익부 같은 건가요? 일이 들어오는 데는 계속 일이 들어오고 일이 없는 데는 없으니까 초과 근무도 대기업이 더 많은 그런 건가요? 그런 측면도 있고 제가 예. 볼 때는 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 노사 양쪽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자리를 나누게 되면 또 공장도 짓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기계도 좀 사들이고 예.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지금 이제 월급 이렇게 기업이 이익을 더 받겠다 또는 네. 월급 좀 더 받겠다 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장시간 근로를 유지하는 건데 그럼 투자도 물론 안 되죠. 투자가 안 되면서 청들에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더욱더 이렇게 제한되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튼 장시간 근로는 여러모로 손해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재직자 입장에서 보면 심신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문제고 그다음 투자 측면에서 투자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투자 측면에서 투자가 안 되니까 또 문제고 또 청년층들을 보면 청년층들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불행하고 그러네요.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녀들이 직장에 못 들어가니까 불행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기업 노사의 특히 사측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노사의 좀 과욕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분들이 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좀 거시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누가 한 사람이 주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고 좀 많이 공론화를 좀 지식인들이 했으면 좋겠고 정부도 그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R&D 투자 많이 한다고 해서 세금 감면 많이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대기업들한테 전기세 많이 감면해주고 이거는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대기업들에게 R&D 잘한다고 그래서 세금 감면해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이제 벤처기업, 스타트업 얘기들도 정부 발로도 많이 나오고요. 또 민간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중소기업 좋은 데 많다. 그리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이 가라.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현실성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또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중소기업 정부가 정책을 활성화한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대학 개혁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자꾸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도 힘들고 취업 준비생도 힘들고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벤처기업 활성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산업 기술이나 그런 걸 잘 평가해줘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돈이 가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 즉흥적으로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를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다른 문제가 풀리는 건데 다른 걸 한다고 하는데 이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는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크죠. 요것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대학 개혁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대학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의 폴리텍
뭐 이런 쪽이 그 사례가 되는데 조금 더 실용적으로. 예, 커리큘럼을 만들 때 이게 지역에서 커리큘럼을 만들 때 기업들하고 대학이 많이 협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취업이 잘 되는 그런 커리큘럼을 움직이는 거죠. 특히 중소 중견 대학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내게 꼭 맞는 일자리 어디 없을까? 취준생도 재취업자도 엄선된 일자리 정보가 한 곳에 라디오 인크루팅. 예, 방금까지는 청년 취업 얘기를 해봤는데 전체적인 취업 얘기를 또 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라디오 인크루팅 시간이고요. 경력 단절 여성 많이 들어보셨죠? 경단녀. 그러니까 뭐 육아라든지 출산 때문에 한번 집에 눌러 앉았는데 더 이상 취직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분들을 경단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제약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도와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서 상무님은 경력 단절 안 되고 계속 달려오셨죠? 다행이요. 예.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아이 낳고도 육아휴가를 이제 잠깐 쉬고 다시 현업으로 돌아온 케이스죠. 네. 예, 저는 경력 단절이 안 되려고 발버둥을 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정말 경력 단절을 시키려는 환경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해도 절반은 또 실패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보통 한 1년 전 정도의 그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네. 다들 우리 여성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1년 정도 이제 쉬고 나오려다 보면은, 아이를 이제 맡길,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일 안 쉽죠. 네네네. 예. 돌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이제 바로 갖다 맡기기도, 네. 그런 선택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통계청이 지난해 이제 집계한 국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통계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197만 7천 명 정도 이른다고 하고요. 일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죠. 네네네. 예. 실제 일을 하다가 이제 쉬는 과정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런 정도 이루고 있고,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취업준비생이 약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뭐 이 숫자 대비해서 봐도 작은 숫자는 아니죠. 예. 네. 정말... 그러니까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을 이제 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자녀 양육이 부모 모두의 몫이긴 하지만, 대개는 아시겠지만 이제 여성의 경우가 그 짐을 이제 지게 되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다 그냥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자녀 이제 양육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본인의 자아도 좀 실현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취직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시도는 많이 할 텐데. 네네, 그렇죠. 예. 그 시도를 많이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나고는 나올 엄두가 좀 잘 안 나시죠. 근데 이제 아이가 좀 크고,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제 맡길 때쯤 되면 이제 나오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경력이 좀 단절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다시 이제 취업을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조건, 즉 전문 분야나 학력 근무 시간, 급여 수준, 고용 형태 등에 대한 구직자들과 구인기업의 기준이 달라서 일자리 이제 미스매치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여성부가 전국 140곳에 설치한 세일센터의 구인구직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요,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세일센터를 통해서 구직에 나선 전국 경단녀라고 이제 줄여서 표현들 하시는데요. 희망 직종은 사무 종사자나
전문가 혹은 이제 관련 종사자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는데 네. 구인 기업들도 사무 종사자를 가장 많이 찾았지만 다음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보다 단순 노무 종사자를 많이 찾는다는 거죠. 미스매치가 이 일어나는군요. 네네.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사회 진출하시려고 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과의 미스매치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바라는 점이 다르면은 이렇게 네. 맞춰지지 않으면은 맞춰줘야지 될 것 같고요. 네네네. 특히나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맥킨지 같은 그 컨설팅 업체들 보면은요. 한번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이제 육아를 어느 정도 했을 때 다시 채용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회사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한번 일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뭔가 인센티브가 없으면은 꺼려하고 그런 네.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문직의 경우에는 다시 복귀하는 빈도도 좀 비교적 높은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단순 사무직군이라든지 일반 사무직군에 근무하신 분들이 다시 사무직군에 이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지 될까요? 참 이게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일단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을 완전히 놓아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경우이잖아요. 예. 근데, 육아를 하면서도 사회활동을 조금씩들 해주시길 저는 좀 이렇게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식이 될 수 있을까요? 파타임이 됐건, 네. 혹은 이제 그게 이제 무보수 업무들로도 사회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네.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일을 쉬다가 다시 나오시는 분들이 예. 사실 감이 이제 현장에서 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떨어진 감을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기업들은 저분들이 오래 쉬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하던 일에 다시 복귀해서 정상화되는 시간들이 그렇게 걸리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들어오시는 여성분들께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안 하시다 보니까 다시 사회생활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취업 일선에 나서는 성공의 빈도보다는 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알아봤을 때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시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마음가짐에서 이미 내가 네. 될까라는 의문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가사 위주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사회에 이제 어떤 트렌드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낯선 분들과 만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파타임이라도 혹은 예. 보수가 받지 않은 사회활동이라도 자꾸 이제 그런 관계들을 이어나가시다 보면은 그 자신감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또 주변에 소개에 의해서 일을 가지시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어쨌든 네. 가사 비중과 그런 이제 활동 비중을 적정하게 이제 가져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데도 엄청난 그 에너지가 소모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보수로 일을 하더라도 혹은 네. 아름아름으로 일을 조금 하더라도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을 마련을 네. 하면 네. 일을 또 그렇게 병행할 수 있고 자신감도 네.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맞습니다. 네.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나요? 많이 도와주셔야죠. 네. 육아도 같이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육아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아내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제 남편분들의 가치 인정이라는 것도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보시는 분들이 사회에 못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내가 예를 들면 아이를 보는 분을 채용하겠다 집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다 이렇게 해봤을 때 밖에서 버는 비용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더 든다고 이제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실제로 이제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분한 인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식 속에서 그 와이프들을 이제 돕고 지지하고 또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네. 좀 제 사회생활에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가 뭐 그러니까 얼마나 번다고 예. 네네네. 그런 식의 그 무분별한 발언들이 좀 많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참 아이 키우는 일은 쉽지가 않아서 예. 네. 근데 경단녀들의 취업을 돕는 제도들은 꾸준하게 마련이 되고는 있죠. 네네. 아까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세일센터 이런 쪽에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걸 이제 세일센터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들이 실직 여성들의 구직 활동들도 돕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찾기 위해서는 뭐 고용부 인터넷 페이지를 찾는다든지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아주 어렵지 않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크루트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네. 또 질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직업훈련 그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보시면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알아보면 되는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같은 것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접속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회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주변의 인식 변화, 또 구조의 변화, 그리고 자신감을 갖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병행이 되어야지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이 또 나와서 많이 일을 해준다면은 그만큼 또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언제 다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예,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기획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야지 된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리 인하 압박이 상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금리 인하라는 것이 또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가계부채와도 유동성 함정,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일 금요기획에서는요, 금리 인하 논란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